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딸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가 최근에는 딸아이와 둘이 친정에서 저희 부모님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사연이 있어서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주 긴 사연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 말입니다.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잣집 고명딸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부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하고 다 가지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복받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아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뭔가가 되어야 한다거나 회사를 물려받아라 거나 그런 강요도 정말 일절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형제들 모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니나 오빠는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둘 다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언니는 그림을 그리고 오빠는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공부에 흥미라고는 없었어요. 게다가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 거에 자괴감을 느낄 때면 아빠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어요. 물론 하고 싶은 거나 꿈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꼭 그런 게 없어도 돼.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인생일 수도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 분이셨어요. 공부에도 별 흥미도 없었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저는 학교도 그다지 좋지 못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그래도 마냥 놀 수만은 없어 카페도 해보고 수입 옷을 가져다 파는 샵도 운영해봤지만 그것도 영 적성에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의사였어요. 부모님이 한의원을 다니시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아프면 늘 한의원을 먼저 가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한의원의 의사였습니다. 흔히들 페이 닥터라고 하죠. 월급쟁이 의사 말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군요. 내가 다니는 병원의 한의사가 인물도 참 좋고 어른들한테 너무 예의도 바르고 친절하거든. 딱 사위 삼고 싶더라. 그리고 어쩐 일인지 아빠도 거들었어요. 아, 그 잘생긴 의사 선생님, 인상 참 좋긴 하더라. 원래 아빠는 그런 칭찬에 인색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30을 넘기고 저희 부모님도 하루빨리 쟤를 시집 보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언니도 오빠도 다 갔는데 저만 누굴 만난다고 하는 말도 없이 매일 집에 붙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리를 삐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상당히 반가워하시는 얼굴로 저를 끌고 그 한의원으로 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저와 남편을 엮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민망해서 얼굴이 붉어졌었고 당시의 남편은 괜찮다며 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모님의 말처럼 엄청나게 인물이 좋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물은 평범했습니다.
키는 좀 컸지만요. 그런데 그 서글서글한 인상과 말투가 딱 어르신들이 좋아할 분위기이긴 했어요. 왜 부모님이 사이 삼고 싶다고 한 건지 알 것 같은 그런 인상이요. 그 이후로 다리를 삐었다는 핑계로 엄마 손에 이끌려 몇 번을 더 병원에 갔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남편과 저는 지금 결혼을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순탄했어요. 남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집은 당연히 대찬성이었고요. 남편의 집안에서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으니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죠 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병원이라도 하나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요. 뭘. 그리고 저희 아빠도 아마 그 일이 없었으면 남편에게 병원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생겨버렸어요. 당시에 갑작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지기도 했었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아빠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망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갑자기 그렇게 된 거여서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다행이라 할 만한 점은 원래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빚더미에 앉게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예전처럼 부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울에 겨우 엄마와 아빠가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아껴 쓰면 그래도 남에게 손은 벌리지 않아도 되는 노후 자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 같은 건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죠. 사실 슬프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들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나마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일이 생겼거든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의 변화였습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달라졌어요. 원래는 저를 굉장히 예뻐라 하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말이죠. 그게 저희 집 돈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편했어요. 저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무슨 잔소리도 하지 않고 공주 대접해주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의 사업이 망하고 처음 시댁 식구들을 봤을 때의 일입니다. 예, 너 가만히 앉아서 뭐하니? 저는 원래 집안일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하나둘 배우기 시작해서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청소나 빨래, 요리 같은 것들도 하나둘 하긴 했지만 그래도 능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면 정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셨었거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완전히 시댁에서 공주님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는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히 앉아 있었어요. 저라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눈치가 안 보였겠습니까? 게다가 시댁에서는 저희 집 재산 때문에 저한테 더 잘해줬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네? 제가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말투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비웃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니 너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잘 몰랐을 뿐이었어요. 물론 알아서 척척하면 좋았겠지만 말이죠.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발언들은 계속 되었어요.
이 정도면 이건 사기 결혼인 건데. 어머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집에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한의원 하나는 떡 차려줄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업이 망해? 원래 망할 거였는데 그 전에 딸내미 시집 잘 보내고 싶어서 안 그런 척 사기친 거지. 알게 뭐야? 어?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에 제가 어딘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죄인도 아닌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밥 안 해?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물론 정신도 없고 익숙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는 굉장히 많았고 그때마다 욕이라는 욕은 다 얻어먹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뒤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 부모님이 집이 망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돈이 있는 척 좋은 조건의 집으로 시집을 보낼 수 있을 때 빨리 해치운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를 더 악독하게 괴롭혔습니다. 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제 해줄 것도 없고 네 쓰임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그게 그나마 네가 쓰일 곳이니까. 알겠니? 그 이후로 시시때때로 저를 불러내 일을 시켰습니다. 그냥 짐 심부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하루는 일부러 저를 본인 지인 집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킨 적도 있어요. 그 지인이 되려 민망해 있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들었겠죠. 쟤는 저런 거 해도 돼. 그러니까 미안해 할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그때 확실히 체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이자 몸종이었어요. 부리고 다니면서 쓰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대하니 자연히 시누이도 저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고 손이 동서들인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좀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제가요? 어차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잖아요. 시누이 등하교 시켜주는 게 뭐 힘든 일도 아니고. 그나마 운전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쓸모가 그래도 있어진 거니까. 대학생인 시누이가 저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당신도 당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집에 있느니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데워다 줘. 그게 뭐 힘든 일이냐며, 그 정도 못하냐며 되려 저를 탓하는 듯한 말에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 집에는 더 이상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정말 이제 이 집에서 하녀, 몸종 같은 사람이지 동등한 처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제가 한의사라 돈도 잘 버는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고 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도 집이 망하는 바람에 저뿐만이 아니라 언니의 남편, 오빠의 부인, 그러니까
형부와 새언니 눈치까지 보고 있는 마당에 저까지 속을 썩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꾹 참은 거였는데 여기 계속 이러고 살다가는 제가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그런 타이밍이 다 있을까 싶어요.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키울 자신도 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런 부담까지 지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던 마음을 다시 삼켰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낳았어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자신의 아이가 혹여나 어떻게 될까봐 중간에서 조금 편을 들어준 것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몸을 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고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쳐누워 있을 거냐? 예전에는 몸 푼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호강에 겨웠지 겨웠어. 나와서 대청소 좀 해. 저는 아이를 낳고 2달 정도 지나서부터 다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동서들의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어요. 온 집안일은 다 제 몫이었습니다. 나 김치 좀 담궈줘. 사 먹는 건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집김치가 먹고 싶네. 아, 하는 김에 나 물김치도? 그러면서 돈봉투를 던져주듯 주더군요. 마치 적선을 하듯 말이죠. 하기 싫다, 못하겠다, 뭐 그런 의견 따위는 낼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티를 내면 바로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날아 들어왔거든요. 네가 이 집에서 그나마 쓸모있는 인간 대접받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 몰라? 너는 왜 이렇게 주제를 계속 모르니? 더 이상 너네 집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않니? 저희 형님 둘은 둘 다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나 시어머니가 우리 교수 며느리들 하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당연히 그런 예쁜 며느리 둘의 말을 제가 거스르는 걸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졸지에 교수 형님 2사람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상태가 된 거였어요. 수시로 반찬을 해다 나르고 심부름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갈 수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 친정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듯 살았습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그건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 누구도 제 편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조차도 말이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걸 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굴었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남편도 우리 집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미운 거구나 하고 말이죠. 친정에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안 그래도 속상한 일이 많은 부모님에게 제 이야기까지 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눈물이 날 것 같던 그 하녀 취급도 시간이 지나니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고 화를 내야 할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의지도 힘도 없었습니다. 오늘 나 좀 데리러 와요. 술 늦게까지 마실 건데 택시는 좀 무섭잖아.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해. 주말에 손님들 와. 나 백화점에 수선 맡긴 옷이 있는데
그것 좀 오늘 오후 3시까지 찾아서 우리 집에 가져다 줘. 말 그대로 진짜 몸종이고 하녀가 맞죠.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오늘 내 친구가 몸이 좀 안 좋다는데 가서 죽 좀 써줘라. 하다못해 그런 일까지 시킬 정도였으니 저희 시댁에서 제 위치와 대접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한 번에 아실 수 있으시겠죠. 정말 죽지 못해 산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만 움직인다. 뭐 그런 말이 당시에 저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 무슨 안 좋은 일 있냐? 어디 아프냐? 다들 그런 걸 물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또 그런 걸 설명하고 있으면 제 처지가 더 실감이나 더 서글프고 슬퍼졌거든요. 그냥 확 모두의 만행을 까발리고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아직 어린 딸아이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꼭 들렀으면 한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말고 혼자 오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혹시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봐 놀란 마음에 그렇게 물었어요. 좋지 못한 일이라 남편도 말고 혼자 오라고 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해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할 때 특허권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게 다른 기업에 팔리게 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다는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마음이 편해질 것도 편해질 거였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이제 해방이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이제 이 생활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김서방 없이 저 혼자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 한 번도 제가 받는 대접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막대하는 시댁 식구들,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르실 걸로 생각했으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어떻게 사는지 엄마랑 아빠는 다 알고 있어.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제 상태도 상태였고 건너서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이죠. 어느 백화점에서 짐꾼 노릇을 해주는 걸 봤다. 그 시어머니 친구라는 사람 집에 가서 청소랑 빨래까지 다 해준다더라. 뭐 그런 거 말이죠. 다 알고 있었지만 아는 척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우리 처지가 처지이다 보니.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말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빠도 눈에 눈물이 고이셔서는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일 집에 와서 손님 대접을 좀 해야겠다. 당장이라도 안 한다고 저는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순간 머릿속으로 쓱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지 않고 또 저에게 유리하게 할 방법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너 뭐하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그냥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증거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며칠만 전에 당했던 것처럼 당해주면 차고도 넘칠 게 바로 저를 향한 학대의 증거들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바로 주문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도대체 뭐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멍청하기까지 하고 빨리 음식부터 해.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다 해놓고 너는 집에 바로 가라. 너 같은 거 내 며느리라고 말하기도 쪽팔리니까. 5분 늦었는데. 어머머,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한 거니? 어? 이게 진짜 돌았구나 돌았네. 너는 입 다물고 그냥 우리 집 몸종이다 생각하고 살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어디서 입을 열어? 어? 녹음이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폭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던 시누이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저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늘 큰 소리가 나지. 언니는 제발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집도 망해서 이제 어디 갈 곳도 없으면서 왜 아직도 자기 자아가 있어요? 정말 말 못되게 하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음식을 하고 제가 한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듯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에게 일부러 말을 걸었어요. 이것도 다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제 그 말에 남편이 무심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내가 뭘 도와줘? 음식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런 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나 좀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숨 좀 쉴 수 있게 어머님께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더니 픽 웃더군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 말도 정말 가관 그 자체였어요.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드네요. 그거라도 해야지.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뭐라고? 솔직히 당신이 쫓겨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망한 게 내 잘못이야? 그리고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인간 대접도 아닌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소리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부잣집에 장가간 줄 알고 좋아하셨는데 당신 집이 하루아침에 망했어. 그러면 우리 집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어? 그리고 당신이 당신 집에 돈 많은 거 말고 잘난 게 뭐가 있는데? 학벌이 좋기를 해. 제대로 된 직업이 있기를 해. 그런 사람이 나같이 한의사 남편 둔 거면 국으로 엎어져도 시키는 건 다 하고 살아야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말을 들으면 저한테 좋은 거긴 했습니다. 다 녹음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남편의 그 대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멍하니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있자 남편은 그런 제가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당신 주제를 좀 알고 어머니나 형수님들이나 동생이 시키는 건 그냥 군말 없이 다 해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온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그 문 닫는 소리와 함께 제 눈에는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아, 이 남자와는 때려 죽어도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겠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다짐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복수심? 뭐 그런 게 제 안에서 부글부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녹음본을 들려주고 그동안 저에게 카톡으로 명령하며 부려먹은 것들을 다 보여주니 당장이라도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소송을 걸면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는 한 방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터뜨리고 다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을 한다고 저를 또 부르더군요. 저녁을 차리라고 말이죠. 그래, 그날로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온갖 구박이라는 구박은 다 받으며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대화 내용도 녹음을 다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더군요. 며느리들이랑 해외여행을 좀 다녀올까 해요. 언제? 어디로? 다음 달 말 때쯤?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좀 다녀올까 봐요. 몸도 영 찌뿌둥하고. 일본 온천 여행이라 좋지. 저는 솔직히 그냥 속이 갑갑했거든요. 일본이고 뭐고 거기 가면 또 제가 하루 종일 짐꾼 노릇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은 애초에 저와 함께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네요. 저는 그 집안에서 며느리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그들의 일꾼이었을 뿐 말입니다. 막내, 너는 그때 집에서 아버님 밥 좀 챙겨 드려라. 네? 저는 안 가나요? 가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저로서도 시어머니와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짐꾼 노릇을 하느니 시아버지 밥을 챙겨드리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곳에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줄 아셨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저를 보고 비웃듯 웃으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왜? 따라오려고 했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너는 늘 일깨워줘도 이렇게 네 주제를 모른다. 네가 우리 집에서 며느리긴 하니? 어?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 순간 울컥하더군요. 물론 아무도 저를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저도 며느리잖아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우습다는 듯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녹음뿐만이 아니라 그 얼굴도 녹화하고 싶었어요. 이게 또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구나, 어? 내가 그동안 네 주제를 알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게 많은데 이렇게 더럽게 눈치도 없고 그래서 너 같은 걸 누가 데려가겠니? 너희 집 돈이 아니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돈도 없으니 이렇게 쓸모라고는 없는 그냥 눈치 없는 애가 된 거지.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들었어요. 뭐 이제 그 집을 떠날 생각을 했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들으니 상처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서 너 며느리라고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거든. 그리고 여기 네 동서들도 시누이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 그게 딱 네가 우리 집에 할 수 있는 역할이야. 알겠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가 말대꾸 같은 걸 하는 건 아마 처음 본 걸 테니까 말이죠. 다들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말이죠. 어머머, 그럼 우리랑 같은 대접을 받을 생각을 했다는 거야?
막내 동서, 너무 주제를 모르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은 더 세게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안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정말. 당신, 입 다물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 어머니한테 무슨 말 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교수 동서들이랑 집에서 노는 버러지 같은 너랑 같을 걸로 생각한 게 너무 괘씸하구나, 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를 한 대 퍽 하고 쳤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은 건 처음이라 저도 확 열이 받더라고요. 지금 저 머리 때리신 거예요? 그래, 때렸다. 왜? 말로 못 알아쳐먹으니까 매라도 들어야지.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머리 한 대 맞았다고 눈 부릅뜬 거야? 어? 너 더 맞아볼래? 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지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는 모두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쟤 왜 저러냐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이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시어머니를 빤히 보고 말했습니다. 다들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네, 이제 이혼할 거니까 남이잖아요. 그러면 아줌마죠. 시어머니는 저를 이게 드디어 미쳤나? 하는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다가 웃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이혼한다고 하면 내가 뭐 무서워? 제발 좀 해줘라 이혼. 우리 아들은 지금 세장가 들어도 너 같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의 며느리 드릴 수 있으니까 어? 제발 좀 해달라고. 네, 해드릴게요. 대신 소송은 걸 거예요. 저도 제가 당한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이래 갑자기? 제 팔을 잡는 남편의 손을 떼어낸 뒤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닥쳐. 제 그 말에 남편도 놀란 듯 움찔하더군요.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걸 테니 당연히 그랬겠죠. 저는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네, 저보다 좋은 조건의 며느리 찾으세요. 그런데 아줌마, 찾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제 앞으로 강남의 건물만 세 채거든요. 아버지가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일단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에 강남의 건물 세 채 이상 들고 올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것도 한 번 갔다 온 남자를? 제 말에 순간 찬물을 뿌린 듯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뭐 제일 아쉬울 사람 둘이니까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라니? 제가 정말 돌았나? 네가 건물이 어딨어? 너네 집 망했잖아. 어딘가 불안한 눈으로 그렇게 저를 향해 묻더군요. 저는 그런 둘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였어요. 아, 저희 아버지가 내놓은 특허권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무슨 기업에서 거액을 주고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의 건물 10채는 좋게 사고도 남을 돈을 보상금으로 받으셨다고요. 자식들 셋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신대요. 제 그 말에 모두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강남의 건물 10채면 이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었고 그래서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감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어요. 이미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다 나눴어. 너는 소장만 기다려 이 새끼야. 그러고는 그대로 집을 나와 맡겨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문의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더군요. 자기야, 그렇게 집을 나가면 어떡해. 일단 나랑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해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대화로 풀자. 응?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다 사과할게.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나도 신경을 못 썼어. 웃기지도 않더군요. 고작 그 정도의 말로 제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걸로 생각하는 것도 그랬고 돈이 있다고 하니 또 180도 바뀐 태도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추가된 녹음본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합의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뭐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인간들이 제가 돈이 있다고 하면 저를 쉽게 놔줄 리도 없었을 뿐더러 저도 뭐든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없어도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작성되는 사이, 그 소장이 남편에게 날아가는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다시 저희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둘이서 같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제가 연락을 하도 안 받으니까 직접 찾아온 겁니다. 아가, 내 말을 들어봐라. 아가? 그 말에 진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푸하하하고 웃었습니다. 아가? 아가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 완전 웃기네. 제가 그러고 넘어가듯 웃는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를 잡아야 했으니 당연했겠죠 뭐. 당신이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 다 알아. 나한테 만회할 기회를 좀 줘. 생각해보니 우리가 해도 너무하긴 했더구나.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너무 막대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시 부자가 되셔서 들을 수 있는 사과겠죠, 이건? 제 그 질문에 순간 둘 다 꼴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다물더군요. 다시 받아줄 생각 같은 거, 다시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살 마음 같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당신들이 지금 어떤 얼굴로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도 이미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져서 이제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고 어머니는 평생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쳐요. 이런 저한테 다시 그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 고문 아니겠어요? 이젠 저는 돈도 있는데 그런 짓을 왜 해요? 등신도 아니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돈을 가진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눈앞에서 당첨된 로또를 잃은 기분보다도 더했을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간절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저에게 무릎까지 꿇은 거겠죠. 내가 이렇게 비마, 응? 그리고 애도 아빠 없이 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어?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 말도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애 핑계 댈 거라는 거 말이죠.
이런 되먹지도 못한 집안을 친가로 두고 있는 이런 사람을 아빠라고 알고 자라는 게 더 비극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인간보다 100배는 더 괜찮은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제가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속이 너무 시원하다 못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아마 그 말을 가장 체감한 게 그 순간의 저였을 겁니다. 그 뒤로도 소장이 날아가고 소송일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연락해오고 저를 찾아와 빌었습니다. 집으로 자꾸 찾아와서 이사를 갔거든요. 강남에서 제일 좋고 보안이 잘 된다는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고 입구에서 계속 서성거리다가 경비에게 한번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일이 왔습니다. 그날까지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건지 이제는 저도 모르겠더군요. 재판일에도 정말 가관이었어요. 사돈, 그래도 정이 있는데. 정이 있는 애한테 그렇게 대했다고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내 딸내미를 내 손으로 당신 아들한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내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를.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자네가 감싸줬다면 애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네. 그리고 그 말도 내가 믿어볼 수 있었겠지. 하루라도 빨리 못 데리고 나온 걸 땅을 치며 후회 중이니까 자네도 더 이상 희망 품지 말게. 다시 합친다고 하면 내가 재산 안 준다고 할 생각이니까. 당연히 재판은 저희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간 해온 녹음본이나 저에게 보냈던 톡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이혼은 거의 100% 성립이 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과 언어폭력으로는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크지 않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괴롭히고 싶어서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막상 이혼이 성립되고 나니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게 더 컸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서 남편과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 많이 망설일 것 같기는 합니다. 선뜻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건 바로 제 딸아이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엄마더라고요. 이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세상은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아서 남편을 너무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긴 미워요.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뭐. 남편은 병원에 다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입이라는 게 막을 수도 없고 또 작은 소문도 크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너 맞고 살았다며? 누가 그래? 네 전 남편. 그 한의원에 마누라 때린 의사라고 소문 다 나서 중년 여성 환자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잘렸다던데? 어? 맞지는 않았는데. 물론 시어머니에게 한 대 맞은 적이 있긴 하지만 남편이 저를 때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소문이 그렇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당하고 위자료까지 줬다. 이게 소문의 시작이었던 것 같지만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소문을 나서서 정정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고 말해주는 정도로 말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기는 해요. 네가 소문내고 다니냐? 무슨 소문? 내가 너 때렸다는 소문.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나는 그런 소문 내고 다닌 적 없어. 난 당신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도 다 아니라고 하고 다니고 있고. 뭘 내가 소문을 냈대? 진짜 아니야? 그래도 내 새끼 아빠인데 내가 너 인생이 진짜 망하길 바라지는 않아. 그리고 네가 잘 살아야 나한테 빌붙을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다른 병원 취직이나 해.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니 남편은 말을 바꿔 계속 연락해도 되냐. 주기적으로 얼굴을 좀 보자. 딸아이가 보고 싶다. 뭐 이런 또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딸이 보고 싶다니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정도였습니다. 낳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한번 안아준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도 한번 찾아오긴 했었어요. 그래도 내 손녀는 얼굴 자주 보여줘야지 않겠니? 정작 살 때는 딸이라고 한번 안아주지도 않으셔놓고 내 손녀라니 너무 웃기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도 내 손녀인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소송하세요. 저는 법대로 할 겁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받지 않은 조건으로 면접 교섭권까지 얻어가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저러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도 안 보여주는 건 너무하지 않니? 너무하다고요? 양육비 안 주는 조건으로 합의된 거잖아요. 너네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양육비까지 주라는 거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리고 인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애 핑계로 어떻게 다시 해보려는 거 모를 줄 아시냐고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하려 전화나 문자들을 해댔지만 제가 그냥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함부로 남자 소개해주기 겁이 나서 내가 그간 말을 안 했는데 네 전 시어머니도 전 남편도 너한테 남자가 생겨야 포기할 것 같다. 부모님은 제가 다시 결혼하길 바라긴 하셨습니다. 뭐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다고 포기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걸로 포기가 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쫓기듯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딸내미가 혼자 애를 키우는 걸 보는 게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언니와 오빠들은 다들 그렇게 지냈으니까요. 나는 네가 이번 일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 겁을 내거나 마음을 닫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그래, 좋은 사람 많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너도 꼭 겪어봤으면 좋겠기야 하는 말이야. 우리 마음 알지? 알아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다시 결혼할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결혼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하고, 당분간은 우리 딸이랑 둘이서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제 말에 엄마와 아빠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분이 마음 편하시라고 조금 거짓말을 한 건 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게 가장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잖아요. 그것도 남편이 말이죠. 그 상처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라 하면 두 분이 걱정하실 게 뻔하니 그냥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겠다는 말로 둘러댄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제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저희 딸과 당분간은 시간을 많이 보낼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건 정말이지 순식간이더라고요. 이때를 놓치면 못 보는 모습들 뿐이라 눈에 하나하나 담고 다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은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뭐든 이것저것 배워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내내 느낀 거였는데 저도 하는 일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좋아하는 취미생활 같은 거라도 말입니다. 그런 게 없으니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외롭고 더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고 있어요. 언젠가 다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은 경우였어요. 아빠가 다시 잘 되는 바람에 경제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이혼하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 그러고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만요. 그래서 되도록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도 편하고 말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이야기하다 보니 구구절절 다 하게 되었네요. 어떠셨나요? 그래도 조금은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나름 시원하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댁 식구들은 지금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눈앞에서 복권을 잃은 기분으로 말이죠.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요. 평생 후회하고 아까워하면서 살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더욱 행복해질 테고요. 매일매일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니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지금 같은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도 늘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이곳에 사연 보낼 일이 있으면 보낼게요. 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려나요? 그러면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깰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70대 남자입니다. 약 4년 전만 하더라도 번듯한 회사에서 나름 승승장구하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외동이었던 저는 부모님이 권해주신 선자리에 나가 아내를 만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지금 저희 또래들이라면 다들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내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웃더군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평생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축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맨손으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던 저희는 부산의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게 되더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처를 하나라도 더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웠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청약 통장 하나 없던 저희 부부에게는 더 힘든 일이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에는 기다리던 아이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지금 세대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당시 저희는 연탄으로 겨울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날은 제가 야근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던 날이었죠. 혼자 집에 있던 아내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연탄에 불을 붙이고 그대로 잠들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불을 떼는 곳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연탄가스가 고스란히 방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다행히 주인집에서 눈치를 채고 아내를 응급실로 보내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아내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산부인과로 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딱 6주가 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얻은 첫 아이가 바로 영준이랍니다. 3.8kg으로 태어난 아들은 저를 꼭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임신 초기에 연탄가스로 인해 큰일이 있을 뻔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태산같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주었답니다. 비록 일이 많아 늘 야근에 주말도 없이 출근을 해야 했지만 아들과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죠. 물론 첫 걸음을 떼는 순간도 아빠라는 말을 처음 한 순간도 제가 놓친 것들은 많았어요. 당연히 아쉬웠죠. 아들이 조금만 천천히 자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우리 가족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원동력이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바람같이 흘러 첫 애가 4살이 되었을 때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첫째가 동생을 질투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언제 동생을 볼 수 있냐고 보채기까지 했답니다. 아들은 점점 불러가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매일같이 동생을 부르며 태어나길 기다렸죠.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아들이 5살이 되던 봄, 아내는 어여쁜 딸을 낳았답니다. 무척이나 축복받을 순간이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에게는 최악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났죠.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합니다. 그날은 무척이나 습하고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영업을 다니면서 사람이 꼭 녹아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내는 이제 겨우 100일 지난 딸아이와 함께 유치원으로 아들을 마중 나갔다고 했어요.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냐고 중얼거리면서 종종 걸음으로 유치원에 도착한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나오질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들어가 아이를 직접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고 했죠. 불안한 마음에 선생님들에게 아들에 대해 물었지만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그 누구도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영준이를 못 보셨다뇨? 유치원에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세요? 분명 집에 갈 시간이라서 가방을 챙겨주고 나가지고 줄까지 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혹시 유치원 차를 탄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차를 타고 집에 온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내는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에서는 분명 차에 탔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내를 진정시켰죠. 하지만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온 차 속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했던 선생님도
저희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요. 그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회사로 전해졌죠.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저는 무슨 장난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죠. 아들이 사라졌다뇨. 그것도 유치원에서 말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회사를 빠져나와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북적거리더군요. 저는 유치원 원장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내 아들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들은 진정하라고 하시면서 멀리까지 가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으니 금방 소식이 올 것이라고 저를 다독였죠. 하지만 온몸을 휘감는 불편한 감각에 경찰의 말이 제 귀엔 조금도 들리지 않았어요. 1분 1초,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는 아내와 울다 지쳐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던 저는 부디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믿지도 않던 온갖 신들을 불러가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하지만 늦은 시간이 되어도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경찰들은 단순 실종을 넘어 유괴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이 1차 조사 대상이 되었죠. 겨우 정신을 차린 아내는 아들이 유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다시 의식을 잃었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경찰을 붙들고 제발 아들을 찾아달라고 빌었고 경찰은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일주일이 넘어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유괴나 실종이나 당시에 정말 많이 말았죠. 실종이라 하기엔 아이가 사라진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유괴라고 하기엔 무언가를 요구하는 추가 연락이 전혀 없었거든요.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들과 관련된 소식이 처음 들린 것은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유치원과 한참 떨어진 곳에서 아들의 가방이 발견이 되었죠.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어디든 CCTV가 있어서 추적이 쉽겠지만 당시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라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선 볼 수가 없었죠. 제 손에 있는 단서라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유치원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아들을 찾는 경찰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경찰을 찾아갔지만 늘 사람이 바뀌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손 놓고 경찰에만 의존하고 있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어든 아내와 어린 딸을 친정에 맡겨두고 저는 트럭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찾기는커녕 그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아들을 포기하고 남은 가족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저더러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저와 아내를 기다리며 울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저는 트럭에 아들을 찾는 전단지를 싣고 다니면서 배달을 완료하고 나면 도시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가끔 아들을 본 것 같다고 전화라도 오는 날에는 아내와 함께 이틀을 꼬박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번번이 그때마다 실패였습니다. 아들과 닮은 사람이면 다행이지 전혀 생뚱맞은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있었죠. 장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나 아내나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아들에 관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었죠. 하지만 몇 번의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딸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죠. 아내는 둘째 딸아이마저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어서
유치원은 물론 학교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곁에 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였죠. 집에서 공부시켜도 충분해. 학교를 꼭 보낼 필요가 어딨어. 그러나 우리 영중이처럼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하려고. 나 절대로 학교 못 보내. 학교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이야. 그리고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매일 데리러 가면 되잖아. 학교를 다녀야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평생 끼고 살 거야? 당신이 무슨 말 해도 나 우리 딸 절대로 밖으로 못 보내. 안 보내. 아내는 죽어도 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딸아이의 등교를 거절했지만 결국 저와 장모님의 설득에 양보하고 말았죠. 대신 매일 학교로 딸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더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아내가 너무 아플 때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오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와 아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매일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가는 엄마가 부담스럽고 싫었을 텐데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어린 마음에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을 텐데도 그런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에는 늘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저는 잠든 아내를 두고 딸아이와 밖으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물었죠. 엄마가 많이 귀찮지.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주말에 어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괜찮아.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편하다면. 그리고 매일 학교로 데리러 오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 집에 올 때마다 엄마가 문방구에서 뽑기 하나씩 해주는 거 아빠 모르지? 나 그거 시리즈 다 모았다. 딸아이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씩씩하게 말하더군요. 자신은 오빠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 언젠가는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지요. 못난 부모 만나서 딸아이가 남들보다 너무 빨리 커버린 것은 아닐까. 딸아이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이 20년이 넘어서자 저는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녔지만 머리털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사라진 그때 생사가 결정되었을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 아빠잖아. 어떻게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아빠가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있어?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난 절대 안 믿어. 우리 영준이 분명 살아있어. 분명. 아내의 단호한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트럭 운전으로 전국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시 운전을 시작했죠. 저희 택시 뒷좌석에는 아들을 찾는다는 전단지들을 코팅해서 달아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에 관한 제보를 해준다면 1,000,000원을 드리겠다는 문구도 넣었고요. 그게 독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아들이라고 우기는 사기꾼들도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아내는 혹시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기대했지만 늘 기대만큼 실망도 컸죠. 한 번은 정말 아들을 닮은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영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외모만 봐서는 정말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대를 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는 아들은 아니었지요. 거짓임이 밝혀지자 안면을 싹 바꾼 남자는 아내와 제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일로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알아누워야만 했어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는 저는 제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경찰을 하겠다는 딸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사실 어릴 적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라 우리들 몰래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차를 통과했다고 자신있게 말했죠. 경찰이라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절대 안 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 너마저 잘못되면 못 살아.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아내의 말에도 딸아이는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물었죠. 혹시나 오빠를 찾는 것 때문이라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경찰이 되어서 오빠를 찾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어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아내와 저의 반대에도 딸아이는 자신 있다고 저희 부부를 설득했죠. 결국 마지막까지 반대를 외치던 아내마저도 딸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했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30년이 되었을 때 딸아이는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며 남자를 지혜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참 반듯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내는 딸아이에 이어 사위마저도 경찰이냐며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사위의 손을 붙들고 우리 가족의 아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오빠를 찾고 있고 꼭 찾을 생각이라고 말이죠.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분명 형님은 살아계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우리 딸 사라진 오빠 찾는다고 정신 팔린 부모 아래에서 정말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이 묵묵하게 곁을 지켜준 고마운 아이라네.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그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제 말에 고개를 돌리고 있던 아내도 결국은 눈물을 떨구며 딸아이 잘 부탁한단 말을 건넸어요. 늘 햇살 같기만 하던 딸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결국 아들이 사라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딸아이가 제게 장기 실종자 유전 등록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유전자 정보를 등록시켜두면 장기 실종자들 속에서 아들을 찾을 수도 있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희 부부는 딸아이의 안내대로 바로 등록을 하러 갔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자식과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우리도 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날이 오더군요. 코로나로 연말에도 길이 사람들이 많이 없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송년회니 신년회니 하면서 가게들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그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길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는데 일찍 들어갈까 고민하던 찰나 멀리서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드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죠. 술이 꽤나 많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앞을 가던 택시들은 그런 손님을 무시하고 지나치더군요. 술에 취한 손님들 대부분은 진상이 많았고 심한 날에는 차 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세차비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기사들이 많았답니다. 저 역시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식별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나니 마음은 바뀌었어요. 딱 저희 아들 나이 정도 되어 보였거든요. 택시 운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들 또래의 손님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에 잔뜩 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땡땡 아파트 갑시다. 저는 오랜만에 듣는 아파트의 이름에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40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던 유치원의 바로 옆에 있던 아파트였죠. 아들이 그렇게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가족들은 그 동네를 떠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저는 꽤 먼 거리를 부르는 남자를 싣고 부지런히 겨울밤을 달렸지요. 조수석에 앉은 손님은 술이 취해 행패라도 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얌전했어요. 잠이 든 것 같았죠. 저는 히터를 손님이 앉은 방향으로 틀어주고는 편하게 잠들라고 좌석을 살짝 눕혀주기까지 했습니다. 깊이 잠들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40분을 달린 저는 곧 땡땡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이름은 달랐지만 유치원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날따라 40년 전 아들을 찾아 주변을 하염없이 돌아다녔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거운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고는 조심스럽게 손님을 깨웠습니다. 몇 번을 흔들어도 미동도 없이 잠든 손님을 조금 큰 목소리로 부르자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35,400원입니다. 손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군요. 저는 땡땡 아파트로 가자고 하셔서 왔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손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자기가 언제 여기로 오자고 했냐고 제게 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저 어이가 없었죠. 술에 취해 자신이 갈 곳을 잘못 이야기했다고 말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황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손님이야 많이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다짜고짜 욕으로 시작해서 화를 내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괜히 이 손님을 태웠나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남자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로 오자 그랬다고? 무슨 개소리야? 내가 여길 왜 오자 그래? 손님께서 분명 차에 타시자마자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을 때 땡땡 아파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술을 마시다고 해도 여기로 오자고 했다고? 내가?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 새끼. 택시비 왕창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자식벌 되는 남자의 입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소리가 나오자 저도 기분이 좋진 않더군요. 저는 분명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왔으니 택시비를 주고는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더 기분이 상한 것인지 남자는 정색을 하고는 제 멱살을 잡고 어딜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무슨 아파트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곳에 내가 오자고 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노친네가 지금 누굴 벗겨먹으려고. 이 새끼야, 내가 너 오늘 콩밥 먹을 거야. 가자, 경찰서 가자고. 제가 나이는 70대지만 아들을 찾아다닌다고 트럭 운전을 길게 한 덕분에 힘이 좋은 편이라 손님이 쥐고 흔드는 것이 제겐 아무런 위협이 되질 못했어요. 저는 남자의 손을 비틀어 풀고는 택시비 내놓고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자의 귀에는 그런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뭐냐, 이 새끼 힘 좀 쓰는 것 본데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어? 남자는 거침없이 제게 주먹을 날렸습니다만 만취한 상태로 내지르는 주먹 따위는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남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몇 번이나 더 주먹을 뻗었고 이리저리 피하던 저도 결국 얼굴을 세게 맞고 말았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경찰차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더군요. 알고 보니 택시 안에서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본 동네 주민분이 경찰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경찰은 술 취한 남자를 끌어냈지만 남자는 더 심하게 날뛰기만 할 뿐 소용이 없었죠. 경찰은 저에게 함께 서로 가서 조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우연인진 몰라도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딸아이가 있는 곳이었어요. 경찰서로 들어가자 연락을 받은 것인지 딸아이가 바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보고는 정색을 하고 남자를 노려보며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남자의 얼굴을 노려보는 딸아이를 점잖게 타이르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딸아이는 엄청 속상한 얼굴이었죠. 아니, 술에 취했으면 곱게 집에 들어갈 것이지 진짜 택시 운전사를 왜 때리는데? 잘못 피해서 맞은 거야.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그나저나 조서 쓰는데 시간 많이 걸릴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진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별것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찰서 뒤편 의자에 길게 뻗어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날뛸 때는 언제고 경찰서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순한 양이 되어서는 꾸벅꾸벅 졸더니 결국은 아예 누워버렸더라고요. 한참 조서를 작성하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남자에게로 다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시비가 붙은 분이 누구냐고 경찰에게 묻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다가와서는 대뜸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랑 남편에게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취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치료비를 드릴게요. 제발 고소는 좀 봐주세요.
저는 딱히 고소할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딸아이는 이런 제 결정에 기분이 상했는지 입을 한 발은 빼고는 있었지만 저는 사정이 다들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면서 조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딸아이는 마침 자신도 퇴근이라고 따라 나오더군요. 막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한 경찰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예전에 실종자 찾기 유전자 등록하셨던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혹시 혹시 우리 아들을 찾았나요? 경찰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에 저는 눈앞에 경찰의 팔을 붙들고는 우리 아들을 찾았다는 말이 진짜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답니다. 제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당황하며 딸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딸아이는 제게 조금만 진정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죠. 나중에 확인하고 보니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더라고요. 손톱이 그리 길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아들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바로 만날 수 있나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속사포처럼 빨라지는 제 말에 딸아이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은 온통 제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의 입에 집중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의 입이 열리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제 시선에 헛기침을 하던 경찰은 이런 일은 또 처음 본다고 하면서 남자가 있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오셨던 저 남자분이 유전자 정보상으로는 아드님이 확실합니다.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아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달려가듯 빠른 걸음으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술이 조금씩 깨는지 남자의 눈빛이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다가온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남자는 방금 자신이 제게 한 행동이 생각난 것인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말도 없이 남자의 앞에 주저앉아 남자의 바지를 걷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변태야? 왜 남의 다리를 봐? 남자가 기겁을 하며 저를 밀쳤지만 저는 잠깐이면 된다고 말하며 왼쪽 다리 복숭아뼈 부근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곳에 점이 3개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던 사실이라 사기꾼을 잡아내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죠. 반신반의를 하면서 걷어본 다리엔 선명하게 3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았던 것이었죠. 저는 너무 기쁜 바람에 바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앞에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영준아, 내 아들 살아있을 줄 알았어. 죽었을 리가 없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이명철이지 영준이란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저를 밀쳐내려 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에게 아니라고 내 아들이 분명하다는 말과 함께 진짜 이름이 영준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아버지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뒷걸음질을 치더니 경찰에게 미친 사람을 당장 잡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참담하다는 기분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거구나 싶었죠. 이명철 씨, 저번에 실종자 유전자 등록하셨죠? 그 결과입니다. 여기 계신 택시 운전기사분 이명철 씨의 친부가 확실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유전자 등록은 혹시나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께서 자꾸 집을 나가셔서 위험했던 적이 있어 미리 등록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 택시 운전자분이 왜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저도 알 길이 없죠. 저희 측 자료에 의하면 이명철 씨는 이분의 아드님이 확실합니다. 여기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는 확실히 저와 남자가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하고는 결과지와 함께 제 얼굴을 바라보았죠. 밝은 곳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니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 보이더군요. 비록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아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눈썹 근처에 생긴 희미한 흉터도 그대로였고 무엇보다도 귓볼의 모양이 딱 돌아가신 어머니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천천히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를 잃어버렸는지, 그동안 너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믿질 않았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 아니십니다. 어르신, 제가 아까 술에 취해서 버릇없이 그러던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모욕해도 됩니까? 제가 어떻게 어르신 아들이란 말입니까?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겁니다. 유전자 결과도 그렇지만 복숭아뼈 위에 점 3개, 그것도 우리 아들의 특징이었어. 정말 넌 내 아들이 맞단 말이다. 여기 너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야. 이것 좀 보라고. 저는 아들에게 늘 가지고 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더군요. 함께 있던 여자도 눈을 크게 뜨고는 아들과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여자는 시댁에서 봤던 앨범 속의 아이 얼굴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확실히 제 아들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당장이라도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우선 아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라고 믿어온 사람들이 실제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이 단박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제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외면했지만 여자가 따로 챙기더군요.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만났는데 이대로 헤어질 순 없단 마음이 가득했지만 꾹 눌러 참았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요.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방금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찾은 아들인데 그냥 두고 올 수 있냐고 하면서 제게 원망 섞인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봐야겠다고 하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우리를 전혀 기억 못하는 것은 둘째고 부모님이 계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라니, 내가 엄마고 당신이 아빠인데 우리 영준이가 누구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야. 우리가 부모잖아, 아니야? 우리를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 거기다 지금 이 일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DNA는 거짓말을 안 한다며. 유전자 결과가 우리 아들이라잖아. 게다가 다리에 있는 점 3개. 당신 그것도 확인했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이 확실하잖아. 이해할 수 없다는 아내의 반응에 저 역시도 공감을 했지만 우리가 없는 시간 동안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무턱대고 내가 네 부모라고 우길 순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연락을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는 눈치였어요. 물론 저 역시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죠. 저는 몇 번이고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연락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아들 내외에게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죠.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들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느냐며 긴장이 되는지 냉수를 몇 번이나 들이켰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손이 땀으로 흥건했죠. 아내의 눈은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속 시간을 5분 정도 남겨두고 경찰서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부르며 뛰어가서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았죠. 전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고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내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얼굴을 한참 뜯어보더니 우리 아들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어젯밤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놀랐을 일이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며느리는 말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처음에만 잠깐 저를 보는가 싶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혹시 부모님을 뵐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치매로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셔서 만난다고 하셔도 아무 도움이 되진 않을 거고요. 그럼 혹시 부모님 사진을 볼 수 있을까? 아들이 망설이자 며느리가 가족끼리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최근 것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전까지 말이죠. 사진을 살펴보던 아내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아는 사람? 친척? 저희 어머니십니다. 왜 그래요? 아내는 숨을 쉬는 것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입을 틀어막고는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차분하게 말해보라고 했지만 아내의 떨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떨던 아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영준이 유치원 옆반 담임이었어. 당신 기억 안 나? 그날 집에 가는 줄에 영준이가 서 있었다고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 세상에,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 우리에게서 아들을 빼앗은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얼굴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가슴을 몇 번이나 내리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물었어. 정말 우리 아들 봤냐고. 그 여자가 그랬단 말이야. 분명 줄 서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당시 유치원에서 일하던 사람 전부가 제1용의자나 다름없었는데 전 어떻게 그 여자가 잡히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경찰에서 수색 인원을 최대로 동원해서 찾아다녔고 동네에서도 난리가 나서는 이웃분들이 나서서 순찰을 돌아다니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 여자가 의심조차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혹시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은 사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3개 다쳤다고만 들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 했는데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셔서 함께 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고 해봤자 그 언저리 뿐이고요. 전 경찰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아들을 발견할 수 없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었어요. 이미 지역을 벗어난 상황인데 아무리 주변을 뒤진다고 해서 밝혀질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죠. 저와 아내는 그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만들었던 수많은 전단지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아들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얼굴이 바뀔 것인지 도움을 요청해 해마다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 전국을 다니며 뿌렸었죠. 아들은 전단지 속에서 해마다 나이를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몇 번이고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닮았다고 중얼거렸죠. 어린 시절 사진이 그럼 하나도 없었을 텐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이사를 다니다가 앨범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장이긴 해도 사진이 남아있기도 했어요. 아들이 보여주는 앨범에 있는 사진은 유치원에서 찍어준 것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 아들을 유괴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이를 빼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들의 얼굴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가더군요. 믿었던 부모가 사실은 유괴범일지 모른다는데 어느 누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되었고 DNA 결과대로 두 분이 제 부모님이신 것은 확실하겠죠. 하지만 제게도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리해야 할 일도 있고 말이죠. 아들의 말에 아내는 눈에 띄게 실망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에 반면 저는 4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며칠을 더 못 기다리겠는가 싶은 마음에 정리가 끝나면 전화하라고 말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디디면서 몇 번이고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요.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간간히 소식을 전해주어 아내도 저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며느리마저도 연락이 닿지 않아 아내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 역시도 불안했죠.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아들은 저만 따로 만나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얼굴은 그새 많이 야위었더군요. 아들은 요양병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 여자를 향해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내심 불편하더군요. 아내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것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이 오셔서 유언장이라고 넘겨주셨거든요. 아들은 제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꽤 오래전에 써둔 것 같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편지에는 우리 영준이가 왜 다른 이름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그 여자는 꼭 우리 아들일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한 줄을 읽고 나니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가 온갖 말을 적어두었지만 내용은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다. 처음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날 나는 새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내게 소중한 생명을 주고는 다시 가져가 버렸다. 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시 가져간단 말인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아이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다. 그러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게서 빼앗아간 기회, 다시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그냥 누구든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될 뿐.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 남편을 만나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해졌다. 편지에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추신으로 예전 살던 곳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편지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40년간 아들을 잃고 심장에 남은 것이라곤 상처뿐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 아플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고개 숙인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지금까지의 그 어떤 순간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괴범을 부모로 알고 지내온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저는 어렵게 입을 열고 정말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질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들을 어떤 사람들이셨어? 좋은 분들이셨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혼낸 적이 없으실 정도였고요. 늘 저희 좋은 점만 봐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사춘기로 제가 중학교 때 좀 엇나간 시기가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밤마다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2년 동안 정말 사고를 많이 쳤는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묵묵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여자와 아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지옥에서 살게 만든 철천지 원수나 다름이 없는,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일 뿐이었죠. 순간 집에서 언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공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작했어요. 너무 늦어서 기초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새벽까지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셨죠. 덕분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바짝 마른 입안을 냉수로 축이고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릴 때 정말 운동 좋아했었는데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힘든 줄도 모르고 공만 가지고 놀았어 넌.
스포츠 신문 기자라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엇나갔던 것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운동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지금은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죠. 잠시 아들과 저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어렵게 입을 떼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더듬고 더듬었는데 두 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다 어른들 탓이지. 너를 지키지 못한 우리 탓. 자기 아프다고 너를 우리에게서 데려간 그 여자 탓. 네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으니 어깨 펴고 앉아.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의 대화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그냥 이렇게 아들과 헤어지면 또 못 만나는 것이 아닐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죠. 저는 아들에게 먼저 가보라고 말하고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나 한숨도 나왔고요. 주말에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번에 보셨겠지만 아내도 정식으로 소개 인사시키고 싶었고 제가 딸만 셋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애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저는 잠긴 목소리로 부디 주말에 집으로 와주길 바란다고 겨우 말했습니다. 네 여동생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도 네가 와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다. 저는 아들을 당겨 품 안 가득 안아주고는 꼭 주말에 다시 보자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 집 가족과 아들은 40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집에 오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럽게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40년을 어떻게 단번에 채울 수 있어? 천천히 좋아하는 것은 뭔지, 싫어하는 것이 뭔지 하나씩 알아가야지.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자. 우리 아들을 40년이나 기다렸잖아. 그런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안 그래? 맞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아내는 제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어릴 때 잘 먹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상이 부러지게 차려냈답니다. 다행히 아들뿐만 아니라 소녀들의 입맛에도 잘 맞았는지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했지요. 이렇게 시작한 가족 모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캠핑을 갈 정도로 많이 친해졌죠. 아들 내외와 우리 가족들 사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며느리의 공이 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어린 시절을 궁금해하는 아내에게 며느리는 추억을 한가득 공유해 주었답니다. 연애사는 물론이고 아들이 방황한다고 사고치던 시절까지도 말이죠. 아내는 우리가 모르던 시절의 아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도와주었죠. 거기다 귀여운 우리 공주님은 또 어떻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도 저는 한 번씩 그 여자를 떠올립니다. 우리에게서 아들을 빼앗았던 사람, 아들의 말에 의하면 임종 직전 친부모를 만났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미안하단 말을 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잘됐다라는 말만 남겼다고 했죠. 이후 저는 그 여자의 납골당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들과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 앞에서 저는 원망 섞인 말도 분노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그녀가 훔쳐간 시간이었죠. 납골당에 오기까지는 가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그 말들이 쏙 들어가더군요. 한참 서 있던 저는 그저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준 것으로 당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